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과거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는 봐주기 수사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윤중천 씨와 관련 가능성이 있는 전직 고위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외교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한국당은 검찰이 강효상 의원을 불러도 내주지 않겠다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KBS가 갤럭시 폴드를 확인한 결과 디스플레이에 접히는 부분을 펴도 주름이 펴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 달 출시도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4년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가 해외 재력가를 상대로 한 접대 자리에서 술집 여성을 불렀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일부 청소년들이 술집에서 위조 신분증으로 술을 마신 후 자진 신고해 업주만 처벌받고 있습니다. 음주 청소년을 처벌해서 제외하는 현행법을 바꾸자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에 대해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였고 이렇게 된 이유는 당시 검찰, 특히 검찰 고위직의 문제였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사위는 여기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당시 검찰 고위직인 전직 검찰총장, 고검장, 차장검사 등에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먼저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과거 검찰의 두 차례 수사는 모두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였다는 게 과거사위원회의 결론입니다. 검찰이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를 포착하고도 모른 채 했다며 소극적이고 부실한 수사였다고 규정했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김 전 차관에게 사건의 청탁한 정황을 확보했지만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만 수사했다는 겁니다. 피해 여성들이 피해자답지 못하다는 점을 부각하며 무혐의 처분했고 결과적으로 사건 진상을 은폐했다는 겁니다. 과거사위는 봐주기 수사의 원인 중 하나로 윤 씨가 당시 검찰 고위직과 친분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김 전 차관 등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폭로성 진술을 막기 위해 검찰이 윤 씨 개인 비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는 겁니다. 과거사위는 이에 따라 윤 씨와 어울렸던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차장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 등이 윤 씨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한 전 총장의 경우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수사를 받던 윤 씨가 진정서를 냈는데 진정서 요구 사항대로 수사 주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은 김 전 차관 수사 당시 지휘 라인에 있던 최종 결재자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중천과 교류한 검찰 관계자들 중 윤중천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접대를 받고 부정처사로 나아간 정황이 확인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고검장은 윤 씨를 전혀 모른다며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네, 보신 대로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 고위직 때문에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검찰의 문제는 검찰이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걸 막기 위해서는 결국 검찰 밖에서 검찰을 감시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즉 공수처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검찰도 조직 논리에서 벗어나서 공수처 논의에 적극 참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소식은 정세배 기자입니다. 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과거 수사에서 제19 감싸기라는 병폐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질타했습니다. 전현직 검사의 직무 관련 범죄를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할 경우 사건 실체가 왜곡되거나 축소 수사, 부실 수사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신속 처리 법안에 올려진 공수처 논의 과정에 조직의 이해를 넘어 검찰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검찰의 그 과오를 검찰 스스로가 바로잡기 어렵다라는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과거사위는 오늘 발표로 1년 5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검찰권 남용과 인권 침해 등을 바로잡겠다며 출범한 과거사위는 모두 17개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가운데 김 전 차관 사건의 경우 검찰의 재수사를 이끌어냈고
결국 김 전 차관과 윤중천 씨가 구속됐습니다. 또 형제복지원 사건의 경우 문무일 검찰총장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대상인 사건들이 대부분 발생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 강제 수사권이 없다는 점에서 여러 차례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의 경우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됐지만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대한 진실은 끝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시작부터 조사단의 자질과 외압 논란 속에 일부 위원들이 사퇴하고 막판까지 조사 결과를 두고 내분이 일어나는 등 부침 속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손편지 한 통을 읽었습니다. 이 편지는 리비아에서 피랍됐다가 315일 만에 석방된 주모 씨의 딸이 대통령에게 보낸 감사의 편지입니다. 내용을 좀 보실까요? 이 300여일의 고통과 충격 속에서 우리 가족을 해방시켜 주신 이 감사함을, 이 벅참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부와 특히 외교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절절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 편지를 강경화. 네, 이에 대해서 한국당은 청와대와 외교부, 여당이 한국당을 상대로 공포 정치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불러도 강효상 의원을 내어주지 않겠다면서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도 죄를 지으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했고 이와는 별개로 국회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어서 노윤정 기자입니다. 한국당 의원총회 주인공 강효상 의원이었습니다. 격려 박수 속에 강 의원은 한미 외교의 참상을 알렸더니 뼈아픈 정부 여당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공포 정치와 압제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뒤이은 비공개 회의에선 강 의원 건에 단일 대우로 저항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검찰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검찰이 우리 강효상 의원을 부른다고 해도 저희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내어줄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도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외교부의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시각, 민주당은 강효상 의원 징계안을 윤리특위에 제출했습니다. 국제외교가에서 불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이 혐의가 대단히 엄중합니다. 한국당을 향해서는 강 의원의 출당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도 죄를 지으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걸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될 수 없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회동을 두고도 양당이 국정원 선거 개입이다, 물타기 정치 공세다 맞서면서 국회 정상화는 더 멀어지는 모습입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세월호 막말로 물의를 빚은 차명진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정진석 의원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5주기를 앞둔 지난달 15일 유가족들이 징하게 헤쳐먹는다 등의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달 16일 자신의 SNS에 받은 메시지라면서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하세요라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오늘 한국당 징계는 솜방망이 징계라고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진정하시고. 이게 우리나라 법이요? 개똥 같은 법이네. 내 아버지였다면 어떻게 할 거야? 들어가서 얘기해. 그냥 내가 너 도대체 한국 때문에 하면서 뭐 하시는 거야? 네, 어제 국회에서 나온 말입니다. 6.25 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어제 이렇게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억울한 전쟁 피해자를 구제해줄 과거사 정리법 통과가 이렇게 하염없이 또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유족들의 억울함도 국회 정상화 이후로 이렇게 미뤄졌습니다. 이 소식은 박혜진 기자입니다. 어제 열린 국회 행안위 법안 심사 소위, 시작부터 티격태격입니다. 비쟁점 법안이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거 하자. 국회가 정상화되면은 뭐 며칠간 밤을 새서라도. 안건은 이른바 과거사 정리법 개정안. 2010년 끝난 과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해 조사를 더 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 등 모두 21건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회의 도중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법이요? 개똥 같은 법이네. 왜 해결 안 해줘? 왜 해결 안 해줘?
6.25 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가족들입니다. 의원들이 설전만 벌인 게 벌써 몇 달째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1950년 7월 25일 해남읍에서 아버지 총 맞은 걸 본 사람입니다. 부모의 그 한을 풀 수 있도록 좀 의원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만 결국 어제도 의결은 무산됐습니다. 국회 정상화 뒤에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겁니다. 국민을 이렇게 괴롭히는 국회가 어디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유족들은 오늘도 국회 앞에 섰습니다. 오늘로 479일째. 1인 시위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왜 뽑았는가 싶고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궁금한 거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정말 국회의원들이 해결해 줘야 되는데 뭐라 그래? 마비돼 갖고.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네, 지난달 삼성전자가 접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를 미국에서 최초로 출시하려다가 일부 결함이 제기되면서 출시를 연기했었습니다. KBS가 이 갤럭시 폴드를 입수해서 논란이 제기됐던 문제였던 디스플레이 작동 문제와 접히는 부분의 주름의 문제를 직접 검증해봤습니다. 차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KBS가 국내 언론에선 처음 입수한 갤럭시 폴드입니다. 미국 언론이 제기한 문제점을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먼저 겉 필름을 떼어내면 디스플레이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문제점. 부착되어 있는 필름은 보통 스마트폰의 보호 필름같이 보입니다. 삼성은 논란이 되자 뒤늦게 필름도 부품이라서 떼어내면 디스플레이가 망가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얼마든지 보호 필름처럼 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디스플레이가 접히는 부분 위아래 틈새입니다. 정밀 촬영을 해보니 접었다 폈다를 반복할 때 꽤 큰 틈이 보입니다. 이 틈으로 이물질이 들어가면 디스플레이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안쪽에서 이제 디스플레이 충격을 가는 거죠. 충분히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전문가들은 더 심각한 문제로 디스플레이 주름을 꼽습니다. 접히는 부분의 주름이 눈으로도 확실히 보입니다. 화면을 펴도 주름은 펴지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플라스틱에 겹쳐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 번 접었다가 폈다 접었다 폈다 하면 그 접기 부분에 이 선이 가는 것처럼 이 부분을 기술적으로 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반면 삼성 홍보 영상에는 주름 없이 매끈합니다. 공개 행사 때도 편 채로만 전시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환경이 되지 않았을 때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제대로 된 제품이 아니라 내가 일종의 베타 테스터냐 혹은 이것이 테스트 폰을 내가 쓰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출시를 연기한 삼성이 이런 기술적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차정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갤럭시 폴드의 판매가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사전 예약이 취소되고 있는데 국내에서 사전 예약을 받는다는 온라인 판매점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국내 출시 여부조차 발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손소영 기자입니다. 검색창에 갤럭시 폴드를 입력하자 사전 예약을 받는다는 사이트가 줄줄이 나옵니다. 판매가도 발표된 적 없는데 기기값 할인에 사은품까지 제시합니다. 하지만 모두 손님 끌기용 광고입니다. 국내에선 출시 여부도 공식적으로 발표된 적이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사전 예약은 시작이 안 됐습니다. 유통단에서 대리점들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통신사랑 전혀 협의 없이 말 그대로 그냥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끼나 약간 그런 것처럼. 첫 선을 보일 예정이던 미국에선 정해졌던 일정이 연기되면서 사전 예약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전자제품 판매점 베스트바이는 삼성이 갤럭시 폴드의 새로운 출시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며 모든 구매 예약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미국 홈페이지에서 직접 사전 예약한 고객도 재구매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예약이 일괄 취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품질 안정화 작업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다음 달에 내놓기도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한두 달 사이에 제품 자체를 바꿀 수는 없거든요. 설계를 바꾼다든지 디스플레이 자체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대에 조금 못 미치는 제품이 될 수도 있고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놓고 경쟁을 해온 화웨이도 미중 무역 전쟁 여파로 폴더블 폰 판매를 무기한 연기한 상황입니다. 삼성은 제품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몇 주 안에 출시 일정을 발표하겠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교수들이 자기 논문이나 동료 교수의 논문에 자녀의 이름을 싣는 연구 부정이 또 드러났습니다. 이번에는 국립암센터 교수입니다. 국립암센터 교수가 자기 논문에 딸을 공동 저자로 올렸습니다. 이 딸은 나중에 이 성과를 앞세워서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천효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립암센터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2013년 쓰인 논문입니다. 방사선 치료에 따라 자궁 경부암 바이러스의 상태가 달라진다는 내용으로 이듬해 유명 국제학술지에 실렸습니다. 저자 5명 가운데 책임 저자인 김모 교수 등 4명은 국립암센터 소속인데 1명은 미생물 전공 학부생 윤모 씨입니다. 바로 김 교수의 딸입니다.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 딸한테 조언도 많이 구하고. 하지만 여러 해 동안 함께 실험하고 연구한 공동 저자들은 윤 씨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모르겠어요. 전자자들하고 한두번의 인터랙션이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조금 들기는 듭니다. 당시 딸 윤 씨는 국내도 아닌 캐나다에서 대학을 다니는 중이었습니다. 김 교수도 딸이 연구에 참여하진 않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실험을 직접 하지는 않았어요. 직접 쓴 거는 아니지만 논문을 실은 학술지에는 가족관계 등 이해관계 신고 규정이 있는데 김 교수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걸 지금 알게 됐는데요. 논문 발표 2년 뒤 딸 윤 씨는 국내의 한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입시 전형 때 그 논문을 제출하고 자기소개서에도 기록했습니다. 도움이 되겠죠. 얘가 대학 다닐 때잖아요. 그래서 저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국립암센터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곧바로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열어 예비조사를 시작했고 징계와 연구비 환수 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KMH 악영그룹 최상주 회장이 기업 인수합병 중개인에게 지속적으로 성접대를 받았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중개인이 결제한 호텔비와 이들이 나눈 문자 내용은 성접대 의혹을 뒷받침합니다. 탐사보도부 김효신 기자입니다. 2016년 3월 말 최상주는 중개인과 문자로 저녁 식사 약속을 합니다. 장소는 서울 강남의 한 일식집. 저녁 6시 여성 2명과 함께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밤 10시 식당에서 2km 떨어진 호텔에서 중개인은 카드 결제를 합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2장의 카드를 사용해 2초 간격으로 15만 원씩 결제했습니다. 거기 음식료가 있진 않죠? 예, 숙박이죠. 15만 원이면 숙박을 하신 겁니다. 15만 원 뭐죠? 스위트룸으로 숙박을 하신 건데요. 밤 11시 중개인은 호텔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병원이라는 말을 쓰면서 집에 잘 들어갔다고 말하고 최상주는 감사합니다라고 답합니다. 다음 날 오후 최상주와 중개인은 전날 만난 여성에 대해 물건을 평가하듯 비하성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한번 해가지고서 그래서 그건 근데 비용은 내가 줬거든. 그래서 내가 좀 문제가 되지. 최상주는 어제 KBS의 성접대 의혹 보도 직전 아시아경제 회장직을 사퇴하면서 더 절제하는 삶을 실행에 옮겨야 했는데 아직 자신을 이기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시아경제 기사를 통해서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현재 아시아경제 홈페이지에서 사라진 상태입니다.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가 참석한 술자리에서 성매매 알선이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술자리에 실제로 유흥업소 여성들이 있었다는 YG 측 관련 인물의 진술을 KBS가 확인했습니다. 이화진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7월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 측이 해외 재력가를 상대로 한 접대 자리에 유흥업소 여성들을 부른 건 사실임을 인정하는 또 다른 진술이 나왔습니다. 양 대표는 당시 YG 소속이던 가수 싸이 등과 함께 강남의 한 고급 식당에서
태국과 말레이시아 국적의 해외 재력가 일행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엔 10여 명의 강남 유흥업소 여성들이 동석했고 해외 재력가에 대한 성접대로까지 이어졌다고 MBC가 지난 27일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YG의 사업 관계자 한 사람도 최근 당시 양 대표 측이 자리에 유흥업소 여성들을 부른 것은 사실이라며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유흥업소 여성들이 불려나왔다고 밝힌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실제 성관계가 있었다면 서로 간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일로 안다며 보도된 것과 같은 성접대는 없었다면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앞서 양 대표는 자신이 주선한 접대 자리가 아니었고 당시 참석한 외국인 재력가들과는 이후 더 만나지도 않았다면서 여성들이 참석은 했지만 그 자리에 왜 참석했는지는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양 대표와 동석했던 가수 싸이는 입장문을 내고 친구인 외국인 재력가를 양 대표에게 소개했다며 식사와 술을 함께하고 양 대표와 먼저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거대 연예기획사 대표가 포함된 성매매 알선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도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는 등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이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2명의 동남아 재력가들은 현지에서도 유명한데요. 언론을 통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해명 과정에선 가수 싸이까지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송영석 기자입니다. 거액을 투자해 화제였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운영한 국부 펀드 규모는 약 8조 원에 달했는데 자금을 조달하고 운영한 중심에 금융업자 조 로우가 있었습니다. 양현석 대표에게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인물입니다. DiCaprio is entangled primarily because of his personal and professional relationships with Malaysian financier Joe Low. Low also gave DiCaprio a $600,000 birthday gift. 하지만 2015년부터 나집 라작 당시 말레이시아 총리가 이 펀드에서 8천억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총리의 측근인 로우 씨도 지난해 정권 교체 뒤 비자금 조성과 거액의 돈 세탁 혐의로 인터폴에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Balik menghadapi proses undang-undang negara ini. Saya memberikan jaminan ke atas keselamatan diri. 현지 언론은 조 로우가 2013년 총선을 앞두고 나집 전 총리가 이끌던 정당 행사에 당시 YG 소속이었던 가수 싸이가 공연하는 데도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우 씨는 변호사를 통해 친구인 싸이를 통해 양현석 대표를 만난 것이라며 성접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함께 성접대 의혹에 휩싸인 태국인 사업가 라타쿤 씨도 현지 언론에 나와 성접대 의혹은 물론 지난해 버닝썬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도 전면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 집에 침입하려던 남성. 이 CCTV 영상 속의 이 남성은 하루 만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일단 주거 침입 혐의입니다.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영민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검은 옷을 입은 여성이 골목길을 걸어가자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여성 뒤를 졸졸 따라갑니다. 그리고 잠시 뒤 집에 도착한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뒤따라오던 남성이 갑자기 나타나 따라 들어가려고 손을 뻗습니다. 하지만 간발의 차이로 문이 닫히면서 남성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문이 닫혔는데도 노크를 하고 비밀번호도 누르며 남성은 한동안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어제 서울 신림동의 한 빌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9시쯤에 왔어요. 막 경찰차도 오고 막 사법경찰들도 오고 가서 한참 있다 내려왔어요. CCTV에 찍힌 이 영상은 누군가 인터넷에 올리면서 빠르게 퍼져나갔고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 남성은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영상 속 30살 남성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증거나 진술이 아직 없기 때문에 주거침입 혐의를 우선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실제 성폭행 의도를 가지고 여성에게 접근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단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영상을 본 시민들이 인사하려고 문고리를 잡았겠느냐, 보복범죄가 우려된다는 등의 걱정을 쏟아냈고 청와대 국민청원엔 하루 만에 4만여 명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일부 미성년자들이 위조 신분증으로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경찰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술을 마신 청소년들은 훈방되고 업주들만 처벌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술집에 커다란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위조된 신분증으로 술을 마신 미성년자들에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미성년자가 아닌 척 공짜 술을 먹고 나서 신고하는 바람에 업주와 종업원들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 가게는 지난 1월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한 고등학생 6명에게 술을 팔았습니다. 25만 원어치나 술과 음식을 먹은 고등학생들은 돈을 안 내려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며 경찰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신분증 확인을 수차례나 했었던 친구들이고 그 사건 당일도 왔었을 때 신분증을 확인하려고 하니까 화를 냈었고 그날 먹은 음식 금액이 너무 커서 부담스러웠던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훈방 조치됐지만 업주는 한 달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식당 말고도 근처 술집 10서너 군데가 비슷한 수법으로 영업 정지를 당했습니다. 문제는 위조된 신분증으로 술을 마시고 경찰에 자진 신고한 청소년들에게는 아무런 제재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이 술을 마신 청소년은 제외한 채 업주만 처벌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어른들이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알코올 같은 유해 약물을 팔지 말아야 된다는 의무를 부과한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미국이나 영국처럼 술을 마신 청소년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의 조카 2명이 대학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서울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복제견 메이 외에도 동물 실험 도중 사망한 실험견이 더 있다는 추가 폭로도 나왔습니다. 동물권 행동단체 카라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 교수 연구팀이 지난해 11월 서울대 자체 감사 기간 중 실험견 3마리를 추가로 농장으로 빼돌렸고 이 중 1마리가 폐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 장병이 사용하는 비상용 수중 호흡 장비라는 게 있습니다. 비상시 물속에서 군 장병의 목숨을 유지시켜주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함투성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군 장병이 어떻게 물속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을지 알고 봤더니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군에 납품됐습니다. 무려 8년 동안 이런 장비가 군 장병에게 지급됐습니다. 이형관, 김효경 두 기자가 차례로 짚어봤습니다. 미국에서 수입된 비상용 수중호흡 장비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올 2월까지 육군에만 1000여 개가 납품됐습니다. 물속에서 최대 5분 동안 호흡하며 버틸 수 있는 장비로 수중 비상탈출 때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0.44리터의 고압가스 용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의 안전검사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수입업자는 안전검사 절차가 번거롭고 비용이 4천만 원이 넘는다는 이유 등으로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가 최근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이런 불법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2011년에도 동일한 수입업자가 경찰에 적발됐고 당시에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비상용 호흡 장비가 육군에 200여 개 대량 납품된 게 문제가 됐습니다. 여러 수입업자들이 벌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무기체제 이런 거 들어가는 거니까 예조항이라고 저도 들었던 것 같고. 당시 육군 군수사령관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잘 몰라서 일어난 일이라며 안전검사를 받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후에도 안전검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장비는 육군 핵심 전력인 K-21과 K-808 장갑차, K2 전차, 지휘 차량에까지 추가로 비치됐습니다. 이미 일선 군부대에서는 최근 이 비상용 호흡 장비에 대한 분량까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우리 장병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이 비상용 호흡 장비, 이런 식으로 관리해도 되는 걸까요? 이 소식은 김효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심 4m까지 잠수해 강을 건너 기동하는 K2 전차. 이를 운용하는 육군 모 기계화 보병사단에서 지난 3월 비상용 호흡 장비에 결함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공기가 아예 들어있지 않거나 공기가 새는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연초 보급 시에 공기가 들어있지 않아서 즉각 사용에 불과하다. 두 번째는 이제 사용을 하려고 충진을 해보니까 누출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특히 호흡 장비는 고압가스 용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검사를 받지 않으면 파열되거나 산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육군이 조사한 결과 군부대 한 곳에서만 호흡 장비의 약 25%가 불량으로 적발됐습니다. 그거를 다시 다 회수해서 납품을 다시 해줬다. 이렇게 오면 저희가 이제 거기에 AS를 또 하는 거고. 현행법상 전략 지원 물자는 안전검사 대상이지만 무기는 안전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방사청은 이 호흡 장비가 일종의 무기라서 안전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취재가 시작되자 방사청이 다시 입장을 바꿨습니다. 기자님 주신 말씀드리 타당하다고 저도 검토 결과 현재는 전력 지원 체계로 판단합니다. 관련 기관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국방기술품질원은 그동안 방사청 해석을 믿고 별도의 검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인 품무 활동을 하였고 그 활동 내용은 수입 면장과. 그러나 일선 부대에서 잇따라 문제가 제기되자 육군은 최근 모든 비상용 호흡 장비에 대해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네, 이틀 뒤부터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이 문을 엽니다. 여행객들의 번거로움이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입국장 면세점에서 면세 기준을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예상보다 세금을 많이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김수현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짐을 찾는 곳 바로 옆에 자리한 입국장 면세점입니다. 모레 개장을 앞두고 벌써부터 팔 물건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출국을 할 때 물건을 사서 다시 가지고 들어올 때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또 가지고 들어올 때 또 손쉽게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출국 때 덜 사고 입국 때 많이 사겠다고 계획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출국장이나 시내 면세점 등은 3,000달러어치까지 살 수 있지만 입국장 면세점에선 600달러가 한도입니다. 면세품은 해외로 갖고 나가는 게 전제인데 입국장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면 국내로 들여올 수밖에 없어 면세 한도인 600달러에 맞춘 겁니다. 이 때문에 입국장 면세점에선 600달러가 넘는 고가품은 팔지도 않습니다. 세금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제품을 살 경우 공제 방식이 달라져서 경우에 따라 기존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세율이 높은 품목의 금액을 먼저 공제한 뒤에 나머지 금액에 과세하지만 앞으로는 세율에 관계없이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국산품을 우선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출국장 면세점 등에서 600달러짜리 옷과 가방, 국산 화장품을 샀다면 세율이 가장 높은 옷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만 세금 18만 원 정도를 내면 됩니다. 하지만 국산 화장품을 입국장 면세점에서 사면 이를 먼저 공제해 세금이 27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때문에 주요 경쟁 상대일 수 있는 기내 면세점보다 매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관련 인력을 늘려 탈세 행위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됐습니다. 군과 정보기관, 행정기관까지 총동원됐습니다. 강인희 기자입니다.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회관에서 주민들이 고성을 지르고 몸싸움을 벌입니다. 혼란스러운 틈을 타 해녀 2명이 상자를 들고 회관 밖으로 달아납니다. 2007년 4월 강정마을 회장 등이 졸속으로 임시총회를 열어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하자 이에 반발한 주민들이 찬반 투표를 실시하려 했다가 무산되는 상황입니다. 투표함 탈취 사건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사건 배후에 해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는 꼭 저지해 주십시오. 임시총회를 막아달라는. 막아면 달라면 이제 욕을 했던 거죠. 당시 KBS가 입수한 유관기관 회의 자료를 보면 경찰과 국정원까지 깊숙이 개입돼 있었습니다. 국정원은 해군기지 찬성에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 측면 지원했고 경찰은 반대 측 주장을 반박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습니다. 거기서는 진행을 해야 되고 유관기관들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해. 제주도와 해군은
마을 해군기지 유치 추진위원회의 활동비도 지원했습니다. 그때 후원금이 3,400만 원. 제주도는 결국 졸속으로 치러진 마을 임시총회 결과에다 지역 의견을 배제한 여론조사를 거쳐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최우선 후보지로 결정했습니다. 왜 강정이야? 그런데 그 이문점을 제시한 거에 대해서 대답한 건 하나도 없어요. 군과 정부기관, 행정기관까지 총동원된 여론조작으로 대대손손 평화롭던 마을 공동체는 돌이킬 수 없는 갈등과 상처만 남았습니다. 정부와 해군, 제주도의 공식 사과와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가 더 늦출 수 없는 최우선 과제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KBS 뉴스 강인입니다. 사법농단 사건의 최고 책임자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를 비판하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세린 기자입니다. 호송차에서 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합니다. 지난 2월 보석신문 이후 석 달 만에 법정 출석입니다. 40년 넘게 올랐던 법대가 아닌 피고인석에 앉은 양 전 대법원장. 준비한 원고도 없이 작심한 듯 검찰 수사와 공소장을 25분에 걸쳐 비판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공소 제기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본격적인 심리 이전에 아예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특히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 법적인 측면에서 결점이 너무 많다. 한편의 소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재판 거래를 획책했다고 모든 걸 왜곡했다면서 검찰의 공소장 결론은 용을 그리려다 뱀도 제대로 그리지 못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공소장을 포장만 근사하게 한 불량 제품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얻으려 교묘히 유도신문을 했다고 수사 과정도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이 처벌을 목적으로 자신을 샅샅이 뒤져 사찰했고 이는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수사라고도 말했습니다.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도 검찰의 기소를 강하게 비판하며 진실을 밝혀 사법 신뢰를 회복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주장은 국가 사법 기능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자 모욕 수준의 언사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첫 재판부터 피고인 전원이 공세적 변론을 펼친 가운데 사법농단 재판 시민방청단 30여 명이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네, 오늘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강원도 산불 피해 대책회의를 열었다가 정부의 관련 부처 공무원들의 참석 여부를 놓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팩트체크는 산불 피해 추경안을 둘러싼 민주당과 한국당의 주장과 쟁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선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신 기자. 먼저 한국당의 주장부터 짚어보죠. 이번 추경안에는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이 한 푼도 없다는데 이 말은 맞습니까? 저희가 추경안 세부 내역을 살펴봤더니 이 부분은 한국당 주장이 맞습니다. 예. 추경안 총 6조 7천억 원 가운데 이른바 산불 추경은 940억 원입니다. 예. 산불 진화대와 같은 산림 재해 일자리 그리고 희망근로 사업 같은 일자리 항목이 36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이 긴급 벌채인데 이건 불에 탄 나무를 베어내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예. 나머지는 산림 헬기 도입 같은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결국에 피해 주민들에게 직접 들어가는 돈은 없는 셈이죠. 예, 피해 주민에게 직접 가는 돈은 없고 그런데 산불 추경 940억 원의 항목을 보면 산불 피해 복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지 않다, 시급하지 않다는 게 한국당 주장이고 반대로 민주당은 추경안이 처리돼야 산불 피해를 복구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희가 민주당 측에다가 문의를 해서 자세히 물어봤더니 이 직접 지원은 추경이 아니라 일부 예비비를 쓰고 있다. 예. 그리고 이미 추경에 편성된 항목들이 굉장히 시급하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긴급 벌채를 하고 산불 진화 인력을 늘리고 산림 헬기를 도입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으면 다가올 장마철 산사태나 가을철 산불처럼 또 다른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겁니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닌 셈이죠. 그렇다면 이 추경안을 놓고 양측의 주장을 보면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건데 그럼 복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돈을 하는 겁니까? 학교 같은 피해 시설들도 복구가 돼야겠고 특히 중요한 건 주민들 주거비죠. 예. 일단 이번 달 초에 추경 예산이랑은 별개로 복구 계획과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총 1,853억 원이고요. 대부분 12개의 정부 부처 올해 본 자체 예산에 포함된 재난 대책비에서 나온 돈입니다. 예. 많은 부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안은 아직 처리가 안 됐고 저 재난 대책비 집행된 걸로 충분한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많이 부족하다는 게 강원도 입장입니다. 당장 주민들이 불에 탄 집을 다시 짓고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예. 아직 여기에 대한 피해 규모 파악이 덜 됐습니다. 그리고 불이 난 곳이 관광지다 보니까 숙박업 등을 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전무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원도가 1,137억 원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 이렇게 국회에다가 요청을 했고요. 저건 그럼 국회가 추가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 보죠? 예, 추경에다 반영을 해달라고 이렇게 예. 요청을 했습니다. 이 피해 주민들도 지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오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제 돈 들어갈 일이 점점 더 많아지는데 국회 논의가 시급한 건 사실입니다. 이것도 국회 정상화와 맞물려 있군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팀 신선민 기자였습니다. 비무장지대에 있는 철원 화살머리 고지에서 65년 만에 우리 군이 전사자 유해를 발굴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이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윤보미 기자입니다. 군사분계선에서 남쪽으로 겨우 500m 떨어진 곳. 하늘에서 보면 화살촉을 닮아 화살머리 고지로 불립니다. 정전 이후 처음으로 비무장지대 전사자 유해 발굴이 한창입니다. 네, 이곳이 바로 화살머리 고지 유해 발굴 현장입니다. 언덕 위쪽 주황색 선으로 표시된 곳에선 유해와 유품 발굴 작업이 이뤄지고 있고 언덕 아래쪽으로는 본격적인 발굴 작업에 앞서 지뢰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 병사의 마지막은 어땠을까? 움푹 파이고 녹슨 철모 안에 있는 뼈 조각들. 처참했던 고지전에서 숨을 거둔 병사의 두개골 파편입니다. 65년간 묻혀있다 모습을 드러낸 이 유해는 국군으로 추정됩니다. 안에 소곤유나 안쪽에 입는 착용할 수 있는 단추류들이 아군이 사용했던 겁니다. 뺏고 뺏기는 치열한 전투에서 비오듯 쏟아지는 포탄을 피해 몸을 숨겼던 동굴 진지에서도 그때의 참상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국군과 미군, 프랑스군 300여 명이 이곳에서 전사했습니다. 적군의 수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2달간 진행된 발굴에서 나온 유해는 320여 점, 유품은 2만 4천 점이 넘습니다. 6.25 당시 때 그 모습 그대로 유품과 유해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고 북한은 아직 공동발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간이 초소를 만들어 우리 군의 발굴 작업을 가까이서 지켜볼 뿐입니다. 그러는 사이 군사분계선 넘어 북측 고지에서 희생된 전쟁 희생자들은 여전히 차가운 땅 속에 묻혀 있습니다. KBS 뉴스 윤봄입니다.